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셉 코스트의 철학 이후에 예술이라든가 BTS라는 언어 철학에 관련된 분들을 에스키브록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제 텍스트를 번역해 가면서 스터디를 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근데 저는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룹을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유학을 하고 돌아온 제 친구가 세미나 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같긴 한데 전혀 이해를 별로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기억을 해가지고 세미나장이 완전히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철학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책이 아니라 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긴 길이 그게 아닌데 실제로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읽어봐도 몇 마디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같은 경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철학 체계가 달라서 후반부에 보면 일상 언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고등학교 때 분석 철학에 대해서 공부한 선생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해했을까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우리의 근현대 미술을 통째로 개관해 볼 때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전기 나발적으로 다양한 양식이 의미있게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작가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양식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컨닝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자기식으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좋은 얘기만 하면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변형이에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과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무모하게 양식을 촬영하는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리가 튀어가지고 내가 이런 개념으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정황적인 게 사실은 이완 선생의 만남의 장사와 서설 이런 데 논문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당시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한기라는 그 텍스트를 거의 발굴처럼 들고 다니면서 붙이고 공부하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는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계시자 죄송한데 이건현 선생이나 이런 작업을 보면 70년 초반의 작업이 거의 대부분 이완 선생의 개념을 그대로 작업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학, 단계형 그러시다가 나중에 로직한 조합 70년대에 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많이 추론하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번역도 정확치 않고 자료도 충분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미국의 비엔날레 이런 데 갔다 와서 외국인은 이런 일이 유행하더라. 이
이벤트가 대세고 뭐가 대세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잡지라든가 퀴즈 미술 수첩이나 이런 잡지를 통해서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부족한 지식들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통했다면 아마 한국의 개념미술가들이 사실은 추천들에 철저하게 예술 비문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어떤 그 결과물이 얻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개념미술을 표방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을 해요. 변질을 하고 또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통용이 되지만 그 이벤트는 서구의 이벤트라고 조금 다르고 또 나중에 80년대 중반에 들어가는 이벤트와 맥락이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갑자기 퍼포먼스나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했다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상한 쪽으로 가버렸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적인 맥락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화하는 뭐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좀 제 생각에는 사실 저희 경험은 80년대 중후반 좀 와서야 비로소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국면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 끝날 때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그것을 해명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이즈 협회의 그 활동들을 보게 되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기관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모더니즘인지 정말 정의적 아방가르드를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혼용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에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는데 사실은 보면 모더니즘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분적인 확보는 돼 있고 의지적으로 스타디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정보 그 본질의 정통한 그런 이해는 많이 부족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회고적으로 다시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직접 이루어지고 작업을 재해석하는 그런 단계일 뿐이지 솔직히 그 당시에는 새로운 걸 모두 습득하게 급급했었기 때문에 정통한 이해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좀 고맙은데 지금 김정국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도 쓰셨네요. 김정국 선생님 여기 7번 각주 거기 주전이 그냥 60년대 해드닝하고 여기 이제 70년대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2층 홍성동이 그 전에는 에이지 멤버인데 에이지 말스 뭐 기타 이강진 멤버고 그런 식으로 가수라고 인수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 한국의 해프닝은 소바티컬을 치다가 쥐를 잡은 꼴이다. 행운이다. 왜 그러냐? 김구진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세요. 그때당시 어디서 그 참고문헌을 구했냐 하면은 저기 명동에 그 중국 대사관 있죠? 중앙우체국 그 앞에 지금 전부 뭐냐면 이제 카드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저기 얼마 전만에 했고요. 거기서 뭐냐면 책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미술 수첩이 이런 거 팔았어요. 거기서 전부 산 겁니다. 그것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타임지하고 그 이름이 제목입니다. 타임지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지 이팔에서 흘러나온 거. 입에서 흘러나온 거. 그걸 보고
그걸 보고서 그림을 보고 한 거예요. 야, 엘런 카프로가 해프닝. 이거구나. 그러니까 해프닝 전문을 몰라. 이거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지금 아시아 문화센터 ACC에서 제가 체록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이미지만 봤어요. 정창성 선생님 한 줄도 없어요. 보고서는 책이 뭐라고 찍어놨냐면 외신부 기자들이 해프닝이라는 말을 알았지 정작 해프닝을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만 보고 하니까 이게 해프닝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1967년 무동이 신전동에서 상민작가를 입장해서 비닐방을 첫 뿌리면 했더니 대단한 겁니다. 그런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똑같처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확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썼어요. 만약에 엘런 카프로가 쓴 책은 마이클 커비가 68년도에 해프닝을 지금 썼는데 거기에 텍스트 다 나온 거예요. 엘런 카프로의 6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8개의 해프닝은 이런 방을 저 교회라고 큰 건물에 방에 이 비닐 강목으로 비닐을 치고서 방을 구입한 거야. 그래서 어디든 사람들 들어갈 때 번호표를 줘요. 뽑아가지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 당신은 몇 번 방으로 가서 감자튀김을 요리했어. 가면은 거기 싱크대 가지고 거기 가스가 있고 요리한다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공시경발적으로 막 해프닝 공시인데 만약에 잘하는 그 대장이 영어 잘하는 그 해프로가 지금에서는 만약에 어떤 영어 잘했다고 쳐요. 이거 다 알았어. 통달했어. 그러고서는 하면 해프닝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 그럼 뭐예요 이게? 신빙지 되는 거를 만드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 왜? 알아야 먼저 하는 그래서 40대만 거 상상력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에 탔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또 시얼 캐논본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많은 해프닝들이 그런 캐논본이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하트닝을 하면은 그걸 미국 현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강변에 타요. 여기 문화사기꾼 이거 하고 태우고 말이죠. 문화사기꾼이 뭐냐고 정광선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뭐냐면 문화사기꾼 문화를 빈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그때 그런 게 많았어요. 국정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런 사기꾼들 그런 거 하고 문화시민원자 뭐 해가지고 그거 구덩이 파고 이거 녹색 띠 이거 하다가 그거 불태우고 말이죠. 제가 좀 말이 옛날에 말 잘했는데 교통사고에 안 돼요. 얘기해 마세요. 말이 공생하는 거. 내가 막 하는 노력이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물구덩이가 물 쏟아붓고 막 그랬어요. 정찬선, 정강자, 누구의 강국진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김구인 선생이 이승대 선생은 아무나 32년 그래도 지금도 작업 얘기만 하고 절기가 여기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형식주의를 다 몰랐거든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바로 구글에서 번역했거든요. 내국 정보 저희가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왜? 전부 세계가 다 통일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을 때 미국에서 하는 거나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비엔날레가 있어. 비엔날레 보고 요번에 김찬 선생님도 비엔날레에 대해서 썼는데 잘 쓰셨어요. 페이퍼에 제가 공유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비엔날레. 네, 이게 미안합니다. 제가 나가는 만나서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서구 모더니즘의 굵은 역사가 있죠. 보통 뭐 대문자니 역사이 그런데 그 굵은 역사에 한국 모더니즘 미술이 편입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면 이게 영향관계로 풀이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로부터 문자적인 어떤 영향을 또 모방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모방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게 모방이지만 사실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렴되거나 그걸로 이렇게 환원될 수 없는 모방이 생기면서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어떤 방식. 제가 꼬집어서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강원도에 통사, 비슷한 통사팀을 끌고 있으신데 아마 이 문건이 그런 흔적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손혜영 선생님을, 손혜영 작가를 통사적인 어떤 자격에다 갖다 놔야겠다는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서구 모더니즘으로 다 이게 정립이 돼 있는 거하고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강선생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메타적인 형식으로 성찰적인 이성을 가진 성능경 같은 작가 활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모더니즘을 보통 얘기하는 자기 반영성의 미덕이랑 이 메타적인 식으로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비슷한데 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강선생이 정통 문인화에다가 가다치기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기질이 됐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 분기라고 하는 분기를 창출하는 본인의 어떤 기질이 됐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모더니즘에 복속되지 않는 오히려 여기 도덕이 흘러내려왔던 어떤 문인화 전통하고 갖다가 붙이셨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약간 좀 변종 같기도 하고 또 자리를 스스로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괜찮으냐? 관객들만 그러면 나야 뭐 지금 원래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항상 시작하다가 끝나야 되는 시간을 근데 난상 프로그램을 해서 한 2시간, 3시간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새로새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그 나중에 그 서면으로 답변 하시고 조영수 선생님께서 지금 기획자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파트는 여기서 짧게 짧게 할게요. 성민경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 신문 읽기 그거는 아주 모더니스틱하고 굉장히 그쪽 공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로서의 성능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지 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은 포스트 모던이 지향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모더니즘의 모습, 수리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반모더니즘적이면서 가장 핫한 80대 신의 원로작가라고 남들이 뭐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전시를 지금 올해 6개를 지금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고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미술 기자라면서 계속 지켜봤던 선생님 작업은 좀 오늘 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풍자적이면서도 그 나름대로 어떤 개념주의 미술과의 권력에 충실하는 그 수행성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현되어 오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나 그 미술관에서 그 연합전을 할 때 보여줬던 작업을 보면서 항상 몇 가지 지점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말하셨다시피 얼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에는 왠지 묻고 싶은데 좀 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궁금한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오늘 세 분의 그 달자에서 조금씩 건드려 주시는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작업의 경로의 과정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 개념적인 성 선생의 작업이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좀 천천히 짚어주시는 좀 눈이 들어왔고, 그리고 윤지선 선생님 발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연희의 그 명령을 생각하는 풍과라는 구조를,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좀 약간의 어떤 샤먼적인 분위기까지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강동원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미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리얼리즘 미술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봐왔던 평가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리얼리즘 아트나 아니면 민족미술이라는 부분하고 어떤 면에서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모더니스트도 알려져 있지만 우리 생활 중에 리얼한 그 진경에 대해서, 진경을 보는 관점인데 리얼리스트하고는 다르게 모더니스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문자양 소범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문인화가의 그런 어떤 감수성과 관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내밀하게 띄워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의 적이자 후이라는 그런 표현도 상당히 저는 좀 와닿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서명현 선생의 작업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건영, 이승태, 그리고 김구림, 여러 우리가 흔히 실험미술이라고 불리는 그 원래 아티스트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들이 브랜드화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건영 선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작업의 특징 같은 것도 완전히 브랜드화되는 느낌을 주는데, 선생님도 일단 일관되게 보시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시기별로 작업들이 자기 삶의 양태에 따라서 바뀌고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양상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평단이나 그리고 그 모더니즘 진영 쪽에서 그 최근에 이제 미술 시장이 흐름에서 보여지는데, 항상 성 선생님의 작업은 왠지 조금 뒤로 좀 제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모더니즘 진영 안에서도 어쨌든 서로 간의 결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암투가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성 선생님의 작업은 다른 이른바 전위 모더니스트의 작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과연 이 한국의 7, 80년대 모더니즘 진영 쪽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던 것인가, 왜, 그리고 외부적으로 비춰지기는 지금껏 가지고 아웃사이더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컨셉추얼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못지않게 이 서구 쪽에 개념주의 미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칭찬하려고 애를 썼던 분인데, 왜 한국 모더니즘 진영 쪽에서 왠지 조금 제가 따라하는 얘기하면 좀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고, 어쨌든 약간 좀 뒤로 물린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신 좀 민준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 한번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지금 금작들을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에 이른바 한국의 포스트 민중주의 세대사에서 풍미했던 이른바 그 박이소 선생의 그런 싸한 느낌의 작업들이 최근 금작들에서 이제 좀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대에 두고 보면 우리 저 강성원 선생님이 말한 민중미술의 어떤 부위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70년대 그 중간에 이른바 신문지 작업 같은 것들, 그리고 80년대 초에 하셨던 저 사진 작업 같은 것들은 사실은 80년대 초반에 이른바 우리가 현발 세대들의 작업들을 보면 정말 모더니즘적인 작업들, 모더니즘이라고 딱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 꽤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하고 또 서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선생님이나 조금 다른 분들의 좀 증언이라면 증언, 견해라면 견해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설문해가지고 뭘 답변해주면 예, 선생님, 저기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에 대해서 같이 작업했던 이른바 뭐 ST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모더니즘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이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결들이 달랐다고 생각하고 조금 선생님과 약간 미묘한 그런 좀 갈등이나 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받은 느낌은 선생님 작업을 조금 뒤로 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냥 70년대, 80년대 내가 받았던 대접, 그런 것, 배우 그런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기 분은 아니고 김용철 선생님, 아까 김다 선생님이 말한 김용철 선생님이신데 말하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러면은 업신여기는 이러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에 그렇게 업순여김이에요. 업순여김과 업순여김은 다르다. 근데 나는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업순여김이 그런 겁니다. 70년대는 소위 말하는 한국적 모더니스트들에 의해서 업순여김을 당했고 80년대가 돼서 민중미술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아우성에 나는 업순여김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경환 선생은 민중미술의 대가시잖아요. 뭐 대가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도 업순여김을 당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70년대.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자나 장자를 거론해야지 그게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안 하면은 형편없는 작가가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개념이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의 작품은 개념이야. 누구는 막 이런 직하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속으로, 절벽 속으로. 그리고 나보고 개념미술가라는 거예요. 어떤 그 분류는. 내가 왜 개념미술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나도 이모 선생, 신모 선생 이런 사람들 같이 장자 그쪽으로 날 안 봐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자 장자가 날씨는 시대니까 발치를 좀 받았죠. 네. 선생님,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요. 80년대 민중미술과의 관계로 봤을 때 선생님의 그 작업들하고 통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80년대 초반의 작업들하고 통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의 작업들은 90년대, 2000년대의 포스트 민중미술 작업들하고도 또 그 연관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셔요? 저는 민중미술 작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아니냐?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민중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 대신에 범인류적인 관점을 나는 채용했다. 따라서 나는 민중미술 작가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미술 작가들이 나를 자꾸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엄혁이라든지 엄혁 말고 아까 정복수라는 분들이 나를 그 민중미술 뉴욕과 캐나다를 끌어들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좀 비판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인정을 해서 나를 그 전시에 참여를 시켰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인식이 포스트 민중과 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사실은 강동석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강 선생님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주저한 선생과 인정으로 이제 그 민중미술 부위의 하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의 어떤 행보를 특히 2000년대 가까이 와서 이런 행보들과 그 이후에 민중미술의 어떤 흐름과 어떤 연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이 와중에 복잡하게 모더니즘의 역사 이런 것들 다 빼고 성능경 선생님을 관통하는 어떤 팩트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 대답을 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중미술 본인은 민중미술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중미술은 피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민중미술이다. 자신은 범인류적인 관점을 사용했다. 단지 민중미술하고 비슷한 거는 비판적인 정치적인 말씀이잖아요.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명료한 민중미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보인 사람을 못 봤어, 작가로. 그게 바로 선생님이 민중미술의 전이라고 평가하는 제가 이유예요. 왜? 선생님은 개념미술가, 모더니즘의 포스스라든 이런 엉뚱한 이런 그것이 퍼포먼스 되게 다 수정을 얘기고 그런 개념 미술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을 여러 가지로 통독한 선생님이 발언하신 모든 내용에서의 모든 단어들은 어휘들은 어떤 정확성이 있냐면 자신의 생활 체험에서 나와서 그것이 민중미술 지금 민중을 표현하신 개념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살과 뼈로 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획득하고 계세요. 그 자세와 태도는 능력은 민중미술을 가능하게 했던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아예 이제 화신이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이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민중미술의 정신이자 지금까지도 민중미술의 후위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면 상황이 계신 거예요. 모더니즘 민중미술 인력 다 소용없어요. 사물을 자기의 생애 경험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려는 의지와 감각이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사는 너무 일반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민중미술 작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조선일보사에서 최경영 선생님이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연히 전시를 갔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세요. 리얼리티. 근데 그 리얼리티가 뭐냐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 본인은 이제 그것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그날 전시장을 간다고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그냥 완전 정복하고 막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오면서 리얼리티. 저들의 리얼리티는 뭘까? 노동자들의 리얼리티는 뭘까? 그리고 최명영이라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리얼리티는 뭘까? 둘 다 리얼리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제가 발전하면서 엄혁과 그 친구들이 서울도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왜 성경을 민중미술 작가 범주에 넣어가지고 전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정국수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니 성경을 민중 작가로 인식하고 기획한 거냐? 아니래. 그건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민중과 모더니즘이 그렇게 심하게 양분하게 있는 부분을 좀 흐트러뜨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선생님을 초대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치 않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민중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중미술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안기부 관점이니 뭐니 이런 거는 별개로 되고,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비판을 하기에 이렇게 늘 하시고 전체적인 작품을 반영하는 부분에도 그게 없지 않지만 그 비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직설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또는 뭐 역설적으로 언어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태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나름대로 비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민중미술의 스펙트럼도 넓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현실 비판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그 소위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대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 작품 속에서 과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잠깐만 해도 안 될까요?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대립이라고 하고 둘이 화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어떤 진영에서도 바로 이런 아까 지금 민중미술은 이러이러한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식이 민중미술을 아주 경직된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송명현 선생님은 절대 민중미술 작가는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미술계가 그 오랫동안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을 구분해서 이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얘는 여기 있어야 돼서 얘는 합칠 수 없어라고 여태까지 해온 거고 평론가나 미술사거나 큐레이터들도 그 상식을 틀어주면 바로 암기고 움직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송명현 선생님을 민중미술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 불만이 없고 하지만 그것을 마치 그 자체의 관념을 풀어간다처럼 미술계 전체에 딱 카테고리를 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장기 이후의 정치적인 문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고만 할게요. 저로서는 제가 이 발제에서 한 것처럼 선생님은 민중미술의 전위이자 후인이다. 왜? 선생님은 굉장히 건강한 객관적인 그 사물을 보려는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